자, 제가 이게 고모디오랑 그다음에 크롬이랑 그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축 키간에. 그래서 F12를 눌렀더니 크롬 단축창도 닫히고 잠깐만. 어, 네. 그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여기 웹페이지에서 자, 보시면은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크롬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게 아니네. 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여기 어디 갔어? 검사 이걸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자, HTML 태그화라는 요 부분이 어딨냐?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내가 긁고 싶은 텍스트가 웹페이지에 있다. 근데 안 이렇게 마우스로 긁히면은 웹 스크래핑이 성공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긁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크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켜가지고 검사 눌렀을 때 이렇게 옆에 HTML 소스가 뜨거든요. 여기다가 HTML 태그와 같은 내가 긁고 싶은 텍스트가 요 안에 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웹 스크래핑에 성공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시 닫을게요. 아이고, 닫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단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이 제가 방금 띄운 이 검사에 뜨는 게 왼쪽에 문서를 띄우기 위한 나름의 조판 언어예요. HTML 언어라고. 그 HTML 언어의 어디상에 내가 스크래핑하는 원리는 이 웹페이지를 띄우는 HTML 언어 자체를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가 있는 위치를 딱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만 딱 빼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웹문서는 모든 웹문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웹문서가 달라지면은 스크래핑 코드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웹 주소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며칠 뒤에 다시 들어갔더니 그 홈페이지가 띄우는 정보가 달라졌어. 그러면은 스크래핑 코드도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지속성 있고 재사용 가능한 스크래핑 코드를 어떻게든 고안을 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짤 거냐? 그거를 고민하기 전에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이 소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웹 스크래핑은 마치 내가 파이썬으로 웹브라우저를 조작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오는 행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웹브라우저를 코드로 조작할 거니까 웹브라우저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오고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이딩 갖고 오지 않았지만 여기 링크 누르시면은 여기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링크가 깨졌으면은 나성호 웹 크롤링 기초, 그다음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대학원 특강 가보시면은 이게 검색하시면은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지금 좀 살펴볼게요. 1, 2장입니다. 자, 가보자. 여기서 보면은 그 강의 내용에 1장, 2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2장을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프로세스를 먼저 한번 봐보죠. 사실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검색창에다가 뭐 쳐볼까요? 네이버 쳐볼까요? 뭐 있을까? 아마존.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우리가 보는 행위는 찍으면은 페이지가 뜬다잖아요. 근데 떠서 주소를 쳐서 페이지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디 보자. 지금 저희가 URL을 입력합니다. 더 더 좀 일반화된 개념으로는 URL도 좋고 아니면 URL에서 빼내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보통 포괄해서 UR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무슨 일을 하냐? HTTP라는 통신 규약에 맞춰서 웹서버에다가 이 뭔가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 대신 요청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소만 쳤는데 사실은 웹브라우저가 지가 알아서 통신 뭐 신청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버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럼 웹서버가 그 들어온 그 요청서를 보고요. 만약에 그 요청서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리퀘스트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줍니다. 보통은 리스판스를 주는 게 HTML 문서입니다. 아까 제가 그 요소 검사해가지고 나왔던 그 문서를 HTML 문서고요. 그거를 웹브라우저가 받아옵니다. 마치 웹브라우저가 우리 변호사 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HTML 문서를 바로 번역할 수 없죠. 웹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존 사이트를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서버에다 요청하는 거는 주소만 날리는 게 아니라 HTTP 리퀘스트를 보낸다. 자, 그 다음에 서버가 주는 건 그림 같은 게 아니라 HTML 문서를 준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그거를 꾸며서 준다. 그러면은 스크래핑하는 입장에서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HTTP 리퀘스트를 직접 직접 보내는 일을 하겠구나. 그다음에 내가 HTML 문서를 고지고대로 받아오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 슬라이드는 교육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그림이 다시 한번 표로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청을 맨 처음에 하죠.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는 파이썬 코드상에서 재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HTTP 통신 규약에 맞춰서 뭐 get이라는 유형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post라는 유형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아무튼 파이썬을 이용해서 HTTP 리퀘스트를 보낼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URL tools, rselenium 이렇게 패키지가 있는데 저희는 뷰티풀 숲 패키지나 그러니까 파이썬 기준으로는 뷰티풀 숲이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 아니면은 그 리퀘스트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도 쓰고요. 아니면은 여기 rselenium 보시죠.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도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뷰티풀 숲 기준으로 실습이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청을 보냈어요. 그 응답을 받아주는 것도 그 패키지들 뷰티풀 숲이나 리퀘스트나 아니면 셀레니움이 해줍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결과 응답이 잘 왔는지부터 확인을 해주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리퀘스트 요청서가 사실 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디도스 공격을 하려 그래. 그러면 요청서를 1초에 5천만 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버가 부담스러워 하겠죠. 아무튼 어떤 검사 절차가 아무튼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잘 왔는지부터 이렇게 확인을 좀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응답이 왔으면은 왔다 안 왔다 기다 아니다 정보 자체가 텍스트로 올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응답이 잘 왔다면 우리한테는 HTML 문서가 왔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셀레니움이나 그 뷰티풀 숲이나 리퀘스트가 다 받아줍니다. 그다음에 뷰티풀 숲이 또 하는 일이 뭐냐? 응답받은 그 HTML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아주는 일도 합니다. 셀레니움도 마찬가지로 요소들을 찾아줍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 추출까지 다 그 패키지들이 해줍니다. 다만 전처리 및 저장은 걔네가 해주진 않습니다. 뭐 특정 텍스트에서 뭐 이렇게 좀 띄어쓰기를 잘라낸다던가 아니면 텍스트에서 조사만 잘라낸다던가 과거형 동사를 현재형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그것들은 뭐 텍스트 전처리하는 패키지들을 쓰던가 그다음에 그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CSV 파일로 보내려면은 뭐 판다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MySQL 패키지 같은 거를 따로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스크래핑 전체 절차는 그냥 주소만 쳐서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요청서를 보내는 게 가장 먼저고 요청서가 잘 도착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 슬라이드를 보고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일단 크롬 개발자 도구는 방금 제가 그 아마존에서
요 검사 있죠? 요게 지금 보통 크롬 개발자 도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웹페이지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웹페이지가 잘 뜨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봐볼 필요가 있겠죠. 마치 HTML 문서도 하나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드가 잘 돌아갔다면은 이 HTML 문서가 잘 뜨는 거겠고요. 만약에 이 복잡한 문법 작성이 어디서는 꼬일 수 있겠죠. 잘 꼬였다면은 어디선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기 위한 개발자 도구를 크롬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스크래핑에 써먹을 겁니다. 어디 갔어? 자, 그 다음에 인코딩 및 로케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HTTP 요청서를 보낼 때 아니면 HTML 문서를 서버가 우리한테 보내줄 때 우리가 영문서만 주고받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어 문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국어 문서는 우리가 약소국에 사는 약간 약소국에 사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영미권 언어인 이유로 그 여러 가지로 인코딩을 해주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어를 인코딩하는 방식을 적당히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다던가 맞춰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깨진 한글 문서 엄청 많이 보신 적 있죠? 그렇게 한글이 깨져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게 하려면 로케일과 인코딩 우리가 리퀘스트 보낼 때나 우리가 리스폰스 얻을 때 그 인코딩 로케일들을 모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에러 해결법들은 물론 모든 에러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기초적으로 범할 수 있는 에러들은 미리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 요거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서도 이 슬레이크 강의 노트에서도 약간 언급을 합니다. 특정한 패턴의 텍스트만 갖고 올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좀 조심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자, 보통 웹페이지는 돈 벌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려 그런다. 그러면 우리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크래핑을 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HTTP 리퀘스트를 넘겨서 리스폰스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서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리퀘스트를 많이 날린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돈 벌 때 써먹는다. 회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쓰더라도 최대한 민폐를 덜 끼치는 방향으로 스크래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robot.txt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에 사용하려면은 법학과 친구랑 같이 조인트로 한번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롤링하지 말 것을 명시하는 그 목록이 robot.txt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robot.txt 입력하면은 이 아마존닷컴 아래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너 빼오면은 내가 소송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됩니다. 물론 allow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저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유저 에이전트 이타오 스파이더라는 그 유저 에이전트도 있나봐요. 그 사람한테 걔한테는 니는 아무것도 빼내오지 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다음에 구글봇한테는 이 정도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유저 에이전트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HTTP 리퀘스트를 보내는 시점에 우리의 유저 에이전트가 누구다 하고서 우리의 이름표를 적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를 아무렇게나 적시하면은 우리는 이 정책을 따라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유저 에이전트가 구글봇이라고 그냥 적시해서 HTTP 리퀘스트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책으로 긁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면은 뭐 법률적인 그걸 피할 수 있고요. 물론 대개의 경우 우리처럼 잔잔바리로 연구 교육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좀 자유롭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 법률팀도 많은 이슈가 있어서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잔잔머리로 한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한다면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사전에 그쪽에 좀 뭐야 허락 같은 거를 요청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실습 정도의 그 스크래핑 행위는 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TTP 기초, 그 HTTP 통신 규약의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 크롤러를 운영하기, 웹 스크래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통신 규약입니다. 자, 먼저 HTTP는 뭘까요? 먼저 하이퍼텍스트는 보통 그 HTML 문서의 그 부류도를 좀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걔를 통신하는 프로토콜 규약입니다. 자, 그래서 웹상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통신 규약을 따르고요. 이 통신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주고받는 문서는 HTML 문서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당사자는 누구냐? 짠, 나는 클라이언트고요. 정확히 말하면 나라기보다는 나의 웹브라우저가 그 웹서버에다가 HTTP 통신 규약을 보내고 받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나의 웹브라우저는 웹서버에다가 리퀘스트를 날리고 웹서버는 그 리퀘스트를 검사를 한 다음에 리스판스를 보냅니다. 리퀘스트를 할 수 있는 방식에는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get과 post 방식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HTTP 요청도 나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청서 같은 거 있잖아. 요청서에 그, 그 형식을 갖고 있다. 이거를 먼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get 방식이라는 것은 요청서에서 요청 라인과 다음 요청 헤더 이렇게 두 개만 보내는 거고, 다음에 포스트 방식은 요청 라인, 요청 헤더, 메시지 바디 이렇게 세 개까지 보내는 요청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가 조금 더 긴 요청서였어요. 복잡한 거 요청할 때 좋은.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요청하는지 한번 봐보죠. 일단 나의 가능한 인코딩, 나 한국어 윈도우즈 쓰고 있으면 뭐 KOKR 뭐 이런 인코딩 가능하겠죠. 내 윈도우즈가 뭐 일본어 지원 팩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일본어 인코딩은 못할 겁니다.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쿠키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쿠키 저장하겠느냐 이런 메시지 많이 보시죠. 쿠키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상태로 정보를 계속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뭐 크롬 버전 며칠 쓰고 있는지, 내가 크롬을 쓰고 있냐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냐에 따라서 만약에 문서를 다르게 줘야 된다면은 나의 그 정보를 잘 적시를 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에 URI에 포함된 파라미터를 팔당, 이건 메시지 바디는 이따가 예제로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get이 그냥 좀 더 쉽고 포스트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get은 주소창에 보이는 요 주소만 가지고 서버에 신청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post는 뭔가 URL과 파라미터까지 같이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실습을 할 때 get과 post의 정확한 차이를 그렇게 알지는 못했어요. 보통 get으로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URI만 가지고 웹서버에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오타 아니거든요. URL이라고 쓴 거 아니고 URI라고 쓴 겁니다. 우리는 보통 URL을 알고 있잖아요. URL과 URI의 차이는 뭘까요? 자, 여기 이렇게 두 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이구, 내가 블로그를 누르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내려갑시다. 네, 그래서 여기 진짜로 주소까지가 URL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의 웹사이트 보시면은 물음표 쫙쫙쫙 이렇게 나오는 그 주소까지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이게 물음표 뒤에까지 쫙 합치면은 URI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그 우리가 정보를 갖고 올 때 URL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URL에서 가지고 올 정보인 쿼리 스트링까지 같이 써서 갖고 오거든요. 자, 얘를 또 들기 위해서 우리 숙명 포탈에 교직원 공지 한번 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요거는 URL에 해당합니다. 네, 잠깐만. 그다음에 자, 이게 URI가 있으려면은 특정 주소에서 물음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잠깐만. 제가 예제 하나 찾아가지고 일시정지 눌렀다가 예제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찾았습니다. 어디 보자. 교직원 공지로 가셔서요. 어디 보자. 어, 여기 그냥 URL만 떠 있죠? 내가 여기서 게시판에서 아무 뭐 하나 눌러볼게요. 주차. 자, 그랬더니 주소가 뭐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URL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음표 다음부터는 이 URL에 요청하고 싶은 특정 키입니다. 특정 그 쿼리 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그래서 이거는 사이트가 사전에 정하는 건데 이 쿼리 키들을 무엇으로 이렇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같은 URL이라고 하더라도 받아오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URI와 URL의 차이는 주소까지만 URL, 그 뒤에 쿼리 스트링까지 쫙 붙이면 URI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리퀘스트 파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요청서 잘 작성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포절 작성하신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리스판스가 옵니다. 자, 근데 리스판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 보내주는 게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왔는지 그 응답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응답 메시지에서는 응답 헤더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응답 헤더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규약, 그 서버 측이 쓰고 있는 규약의 버전, 그다음에 상태 코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HTTP 404 에러 많이들 보셨죠? 자, 그거는 여기 이 상태 코드에 여기 클라이언트 오류에 해당합니다. 404는 그 주소가 없다는 건데 클라이언트가 주소를 잘못 쳐서 보낸 거니까 너는 그 클라이언트의 오류야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다음에 가끔씩 HTTP 5 몇 에러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거는 서버 사이드에서 에러가 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5 땡땡이면은 네가 요청은 올바르게 했는데 내가 지금 뭐 리소스가 부족해서건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건 내가 처리를 못했다 이겁니다. 다음에 정보 교환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HTML 문서가 같이 올 거고요. 다음에 이게 무엇으로 인코딩 되었다, 어떤 콘텐츠이다 이렇게 다 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친 김에 문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창한 날씨고요. 어디 보자. 저희가 바로 그 다음에 중단원이 있는 게 첫 웹 스크래핑인데 이때부터 바로 이제 HTML 문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HTML 문서가 무엇이냐 또 볼 필요도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HTML 자체가 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그 수강생도 있으셨던 것 같아서 한번 톱어보겠습니다. 자, HTML 기초입니다. 일단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마크업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조판독으로 막 코딩을 해가지고 마크업 한다는 건 문서를 예쁘게 꾸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넘어서 초 텍스트, 되게 중2병 같죠? 아무튼 초 텍스트를 막 치면은 그 뭐야 뭐 웹브라우저 같은 게 내가 마크업을 해주겠다. 근데 HTML이라는 건 그거를 마크업을 해주기 위한 조판 언어입니다. HTML의 기본 요소는 꺽쇠라는 태그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HTML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웹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HTML 문서 자체를 잘 꾸며주기 위한 어떤 디자인적 요소도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웹 페이지 자체를 좀 진짜 프로그램처럼 제어하기 위한 필요성도 생겨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같이 HTML 문서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HTML 문서 지금 챕터 2에서는 HTML 문서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좀 끼어 있는 HTML 문서는 어떻게 스크래핑 하는지는 챕터 4 지나가서 챕터 5, 6, 7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뷰티풀 숲은 그냥 HTML 문서만 작업하기 좋고요. 디자인 요소와 자바스크립트 동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 뷰티풀 숲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R 셀레니움, 그러니까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HTML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HTML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 보자. 지금 좌측 교재랑 같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첫 웹 스크래핑에서 여기까지 가봅시다. 네. 가장 간단한 HTML 문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 펜으로 잠깐만. 자, 아까 지금 이를테면은 크롬 창을 하나 켰어요. HTML 문서를 하나 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웹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가지고 요소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용어대로 하면은 여기 헤드로 시작해서 헤드로 끝나는 거 하나가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요소는 계층적 구조입니다. 요소 안에 또 요소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타이틀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타이틀로 또 끝나죠. 이것도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소 자체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작성됩니다. 시작 태그는 어디 있어요? 자, 아까 시작 태그 타이틀, 종료 태그는 슬래시 타이틀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헤드 요소 같은 경우에는 헤드 시작 태그고요. 다음에 슬래시 헤드 이게 지금 종료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태그는 꺽쇠 가로로 감싸고요. 다음에 종료 태그에 슬래시 나온다는 거 얘기했고, 시작 태그에는 속성명은 여기 아까 헤드였습니다. 다음에 조금 복잡한 태그는 속성 값도 같이 포함을 해줍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태그 하나 시작할 때 엘리먼트 하나 이런 식으로 적시하는 타입의 태그도 가능합니다. 종료 태그는 밑에 그냥 간단하게 슬래시 태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웹 스크래핑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에서 보시는 내용은 태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왼쪽을 보시면 useful page 이게 지금 타이틀에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uninteresting 타이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이지만 그거는 h1이라는 태그 안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크래핑의 요체는 뭐냐면요, 내가 찾고 싶은 텍스트를 개발자 도구로 가가지고 찾아요. 다음에 요 내용을 갖고 있는 태그를 찾습니다. H1이죠. 자, 여러분들의 뷰티풀 숲이나 아니면 R로 치자면 R베스트나 R셀리늄 같은 것들은 이 요소들을 찾기 쉽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뭐라고요? 뷰티풀 숲 같은 것들은, 자, 물론 HTML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폰스 받아가지고 HTML 문서를 받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뷰티풀 숲이 하는 다른 기능이 무엇이냐? 이 전체 HTML 문서를 요소별로 다 뜯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가 어떤 요소에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태그만 내가 다른 HTML 문서의 다른 요소는 다 쳐내고 내가 원하는 요소만 콕 집어서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뷰티풀 숲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실습은 다음 비디오로 밀고요. 일단 여기서는 조금 더 개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뭘 살펴볼 거냐면은 우리가 영미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코딩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형, 완성형 한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유니코드는 좀 들어보셨나요? 자, 한글은 여러 가지 붙임이 많습니다. 자, 영어는 어때요? A, B, C, D, F지. 그냥 영문자 26글자, 28글자, 26글자만 그냥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자음 모음을 합쳐서 꽥, 덱, 쉣 이런 모든 완성된 한국어 문자열들을 다 하나하나의 코드에 매핑을 시켜놨었습니다. 그게 완성형 문자고요.
그다음에 아래아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에 그 코드를 매핑시켜서 워드 프로세서 상에서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한글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한글을 컴퓨터에서 처리하게 하기 위해 기여하신 많은 분들이 좀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방식들을 좀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그게 유니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제가 막 방금 말한 게 여기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의 문자, 특히 그 한글,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 컴퓨터가 읽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영어도 읽을 수 없죠. 그래서 이진수로 그 문자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16진수로 표기한 것이 한글 인코딩입니다. 영문 인코딩과 다르게 붙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많이 합의를 보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UTF-8이나 EUC-KL입니다. UTF-8을 보통 우리가 유니코드라고 부르는 걸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파이썬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R 스튜디오 같은 데서 친구가 보내준 코드에 한글이 깨진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R 코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 R 코드 편집하면 EUCKL로 편집이 되고요. 맥에서 편집하시면 보통 UTF-8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맥에서 쓴 한글 코드가 맥에서 막 코멘트로 한글 쓰죠? 그러면은 그걸 윈도우로 보내면 깨져요. 그래서 그때 RStudi오에서 파일 탭 보시면은 인코딩 선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EUCKL이냐 UTF-8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깨졌던 게 다시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UTF-8이 국제 표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보는 게 CP949와 EUC-KR인데요. 어디 보자. 일단 EUC 둘 다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갑자기 딴소리 하고 싶은데 잠깐 딴소리 생략하고 완성형이라는 거는 자음, 모음, 받침 합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경우들을 다 일일이 16진수로 서로 다른 16진수 코딩으로 다 입력을 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UCKL이나 CP949를 하시면은 어떠한 이상한 문자를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옛날에 윈도우는 특히 윈도우 95 시절에 EUCKL과 CP946을 많이 썼고요. 지금은 유니코드와 호환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디폴트로 EUCKL이나 CP949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반대로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UTF-8 인코딩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면엔 똑같은 문자열을 가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문자열이 아닙니다. 그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게 크롤링 할 때 그러니까 HTTP 리스판스를 보낼 때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요. 이를테면은 내가 조금 리퀘스트를 잘못 보냈어. 내가 맥인데 윈도우에서의 리퀘스트를 보냈어. 여러분들을 분명 그러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HTML 문서를 받고 나서 보면은 한글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처음에 HTTP 리퀘스트를 보낼 때부터 내가 내 운영체제에 맞는 인코딩 그 방식을 내가 써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받은 메시지가 UTF-8인데 내가 받은 그 메시지를 CP949로 인코딩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문서를 UTF-8로 디코딩을 해줘라 이렇게 명령어를 다시 바꾸면은 깨졌던 한글도 다시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HTML 문서가 어떻게 인코딩이 됐는지를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아나콘다에다가 파이썬을 깔았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문서를 HTTP 리퀘스트를 보내서 리스판스를 받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아온 문서는 EUCKL로 인코딩 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윈도우 파이썬에서는 딱히 CP949라고 그 인코딩을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지정해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안 깨지게 다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HTTP 리퀘스트 보낼 때 유니코드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서버에서 유니코드로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바로 열어보면은 한글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UTF-8로 받아왔을 경우에는 UTF-8로 디코딩 해라 라는 그 명령어를 임의로 주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맥에서 파이썬을 깔았어. 그래서 맥에서 파이썬, 뭐 리눅스에도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깔아가지고 리퀘스트를 보냈어. 그래서 받아오면은 디폴트가 UTF-8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그냥 디코딩을 하시면은 한글이 잘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종의 이유로 이 CP949 EUCKL 인코딩을 받아오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맥에서 열었을 때 한글이 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맥에 있는 맥에 아니면 리눅스에 깐 파이썬에다가 내가 받아온 거 EUCKL 인코딩 됐어 하고 추가적으로 그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깨진 한글이 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런데 이러나 저러나 다 깨진다. 그러면은 문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딩 말고 로케일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케일은 그 한 문자열의 인코딩을 뛰어넘어서 그냥 여러 가지 그 국가의 특성 같은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다고 국가를 입력하기엔 좀 그렇고, 국가마다 또 내부로 뭐 시차도 다르고 다 문화도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접속하는 지역의 특성을 그 적시할 수 있는 게 이제 로케일입니다. 그래서 로케일을 다르게 보내면은 리스판스가 다르게 올 수 있어요. 뭐 문자 정렬이나 문자 처리나 아니면은 돈 관련된 거 아니면은 날짜 시간 이런 게 HTML 리스판스가 왔을 때 그 서버에서 적당히 알아서, 내가 만약에 GMT 플러스 9 이 한국에서 보냈다 그러면은 그 서버에서 보내는 문서가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코딩이 돼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로케일을 뭐 미국 서부로 해서 보냈다 그러면은 나는 물리적으로 한국에 있지만 미국 서부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정보가 나한테 지금 받아질 수 있겠죠. 로케일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실무적으로는 뭐냐면요, 자, 한글 인코딩 방식의 로케일과 좀 이렇게 상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HTTP 리스판스를 보내실 때, 물론 이런 거 굳이 상관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좀 잘해주긴 하는데, 웹브라우저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TTP 리퀘스트 자체를 보낼 적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나의 그 리퀘스트 메시지에 로케일은 코리안, 인코딩은 CP949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내가 맥에서 크롬을 깔아가지고 맥에서 웹브라우저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나의 로케일은 코 언더바 KR, 그다음에 인코딩은 UTF-8로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상적인 웹사이트라면은 각각의 로케일과 인코딩에 맞춰서 리스판스를 다르게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판스가 올 때도 리스판스에서 나는 네가 로케일이 어디고 인코딩이 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 하고서 리스판스를 보낼 적에 로케일과 인코딩 모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면 좋을 거 퍼센트 인코딩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할까? 위키피디아에서 보자. 위키피디아 서울특별시 검색하면은, 자, 서울특별시 쳤어요. 웹 주소에 위키 서울특별시 이렇게 한글 주소로 나타나죠. 이거 신기해요.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강의 노트에 붙여넣기를, 어디 보자. 네, 텍스트 어디에 붙여넣기 하지? 붙여넣으려고 하면은 어라? 여기가 쫙 바뀌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요 서울특별시라는 문자열을 이 제 운영체제 현재 윈도우 10 기준의
그 인코딩에 맞게 인코딩을 해준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을 쓴다 그러면은 이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맥의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시면은 여기 부분이 달라져요. 왜냐? 맥과 윈도우는 기본 인코딩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친구한테 보낼 때 나 윈도우,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에서 작업해가지고 이 서울특별시 웹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크롤링 문서를 작성을 했어. 근데 그거를 나의 팀에 맥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맥 쓰는 사람한테 이걸 그대로 보냈어. 맥 쓰는 친구가 이 크롤링 코드가 잘 동작할까요? 아닙니다. UTF-8 입장에서는 대체 이게 어떤 한글을 인코딩한 건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 그 맥 쓰는 친구 입장에서는 요거를 한글로 디코딩을 하면은 서울특별시라는 문자열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거를 복사한 그 맥 쓰는 친구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라는 주소가 안 쓰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스크래핑을 하기 전에 HTTP 통신 규약과 그다음에 간단한 HTML 용어, 그다음에 인코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했으니까 다음 그 여기 다음 중단원에서는 진짜 예제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